한국? 그런 위험한 나라에 왜 간다는 거냐? 일본인이 가면 큰일 나. 여기 한 일본의 여대생을 설득하는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딸을 다그치는데요. 한국을 사랑하던 일본 여대생은 혼란스러움에 괴로워합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한국어 교제를 벌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사연자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하나코입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전자제품 회사를 운영해온 나름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지 예상이 가시죠? 네, 맞아요. 무척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이시죠. 일본의 전통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죠.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 인생이 바뀐 건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억양, 정감 있는 대사들, 그리고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새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K-팝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펜트하우스나 눈물의 여왕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한국 식당에 가서 김밥이나 한국 치킨도 사 먹어보고 한국 화장품도 사서 아이돌 메이크업도 따라하고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든 생각이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더라고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죠.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강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특히 아버지의 반응이 격했죠. 한국이라고? 말도 안 돼.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최근 뉴스에서 본 한국인들의 일본 내 범죄 증가 기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기사는 외국인 범죄를 다루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를 한국인의 범죄로 보도했거든요. 절도, 폭행,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봐라,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나라에 우리 딸을 보낼 순 없어. 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 달랐어요. 하나코, 내 아버지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말씀에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두 분 다 제 유학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꿈을 좇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일까 하는 두려움도 생겨났어요. 정말 한국은 위험한 나라일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전부 거짓말일까?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실제 모습, 문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찾아봤죠. 그러다 보니 양국 간에 역사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도 봤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건 더 강한 반대였어요. 넌 아직 어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아빠 말을 들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화가 가득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한국행을 결심한 뒤였습니다. 부모님 몰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부모님을 속이는 것도 낯선 나라로 혼자 가는 것도 모두 두려웠습니다. 저는 떠나기로 한 날 전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몰랐거든요. 가방 안에 옷과 필수품들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인들의 범죄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기도 했어요. 겨우 짐을 다 싸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내려갔어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 저 내일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내가 우리 말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나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어머니의 애원 어린 목소리에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뉴스 기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기사 봤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도에, 폭행에,
심지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어. 너 혼자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아빠, 그 기사는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는 외국인 범죄였는데 한국인으로 잘못 보도된 거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그런 나라에 가면 위험해. 아빠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고집과 편견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현실적인 위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머니는 중재를 하려 노력하셨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나코, 네가 정말 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 우리가 너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제가 꼭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정말 한국으로 떠나게 될 거예요.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밤을 지새웠죠.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과연 내일 공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그곳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께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니 비행기 출발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여행 가방과 옷가지들로 어수선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한국 아이돌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동안 꿈꿔왔던 한국행이 이제 현실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기는 동안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리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쪽지 한 장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꼭 가봐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혹시 부모님이 저를 막으러 오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와서 저를 말려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한구석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격한 긴장감에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 승객이 친절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 해외 나가시나 봐요? 많이 긴장되셨겠어요. 전했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좀 긴장됐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도 자주 가는데 매번 즐거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한국은 안전할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전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 때는 손이 떨려 여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입국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어요.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주변에 한글 간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죠.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향하는 동안 전 서울의 밤거리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예상과는 달리 거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기숙사 앞에 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제가 머물 호실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섰더니 전자 도어락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혼란스러워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벨을 누를까? 열쇠를 찾아와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옆에서 한국인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은 어떻게 여는 거예요? 여학생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 이건 디지털 도어락이에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열려요. 사무실에서 연락 안 받으셨어요? 순간 당황했죠. 비밀번호라니. 열쇠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여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오히려 더 안전해요.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고 노출됐을 땐 바꿀 수 있거든요.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요. 여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에 머무시는 거면 저랑 룸메이트이신가요? 전 윤지수라고 하는데 같은 방 쓰게 됐네요. 아, 네. 저는 하나코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잖아. 반말하자. 같이 들어가 볼까? 우리는 함께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지수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죠. 문이 열리고 우리 방으로 들어섰고 제자리에 짐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집이 그리웠습니다. 제 안색을 살핀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모든 게 너무 낯설어서. 지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곧 적응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수와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학교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봤죠.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코, 우리 이따 서울 구경 갈래? 재미있는 곳 많이 보여줄게.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우리는 번화가로 향했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화려한 간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와, 정말 활기차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렇지? 이제 배고프지 않아? 뭐 먹고 싶어?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제가 물었어요. 그럼 치킨 어때? 한국 치킨은 진짜 맛있어. 그렇게 우리는 근처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지수는 메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양념치킨이 맛있거든. 한번 먹어봐. 여기 양념치킨 한 마리랑 콜라 2개 주세요. 시키고 곧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빨간 치킨이 나왔어요. 맵지 않을까 했는데 적당히 매콤하고 달달한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이 치킨이 소울푸드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치킨을 먹느라 긴장감도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렇게 늦게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위험? 왜?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시간이야.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꺼려했는데 한국은 달랐죠. 우리는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죠. 2시간 동안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나왔는데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차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늦은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특히 여성들이 편하게 다니는 걸 보고 놀랐죠. 지수야,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여자들이 이렇게 늦게 다녀도 괜찮아?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 당연하지. 한국은 CCTV도 많고 경찰들도 자주 순찰해.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은 남아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문을 열 때 다시 한번 디지털 도어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안전할까? 하는 의문은 계속 들었지만 오늘 하루 경험을 떠올려 보면 긴장이 조금 풀어지긴 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을 때 지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응, 솔직히 정말 재밌었어.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는데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거야. 한국 생활을 마음껏 즐겨봐. 그렇게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을 즐겨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음식도 더 많이 맛보고 새로운 장소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재미있어요. 보내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펴놓고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카페를 나섰어요. 근데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기숙사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니 세상에 아이패드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모든 학업 자료와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카페에 두고 왔나? 저는 패닉 상태로 다시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누가 가져갔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위험해. 조심해야 해.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카페에 도착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이패드 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공부하다 놓고 간 것 같아서요. 직원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손님이 두고 가셔서 보관해두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는 아이패드를 가져와 주셨어요. 심지어 배터리가 떨어질까봐 충전까지 해두셨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언뜻 한국에 관한 영상을 볼 때 한국인들은 폰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걸 봤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조심하세요.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정직함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 상황을 설명하자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친절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나라를 더 이해하고 싶어. 그렇게 다짐하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지수가 제안을 했어요. 하나코, 이번 주말에 한강에 가볼래? 거기 가면 진짜 서울 사람 다 된 거야.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강은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좋아, 갈래? 그렇게 주말이 되어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와, 다들 너무 잘 즐기네.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이게 바로 서울의 진짜 모습이야.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는 곳이지.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치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인들의 생활을 제가 하고 있다니 심장이 뛰더라고요. 지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야. 지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곳 많이 데려가 줄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곳이구나. 오길 잘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어머니였어요. 하나코,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사실 우리가 이번 주말에 너를 보러 갈까 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오신다고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 하셔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으시대. 저는 통화를 끝내고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을 뵐 생각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한국을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일본으로 끌려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하나코.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리고 주말이 되어 부모님을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나코, 정말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생각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아요. 오히려 일본보다 편리한 점이 많고요.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그래? 어떤 점이 그렇게 좋다는 거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일단 저녁 먹으러 나가볼까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으셨어요. 이건 왜 있는 거니? 아, 이건 주문용 패드예요. 이 테이블에서 메뉴도 보고 직접 주문을 할 수 있고 결제까지 가능하죠.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메뉴가 나타났고 일본어 모드를 선택했어요. 일본어도 지원하는구나. 아버지가 본인도 모르게 감탄하시는 걸 보고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외국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본의 자판기와는 좀 달라요. 여기선 주문하면 바로 주방으로 전달돼요. 그리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답니다. 일본에서는 주문을 하고 주문표를 받으면 그걸 다시 직원에게 가져가는 문화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속전속결이었죠.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로 주문하면 불편하지 않니?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적응되니 오히려 더 편리해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천천히 메뉴를 고를 수 있거든요. 음식이 나오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테이블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였거든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무료로 주는 거니?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온 거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선 기본 반찬을 무료로 제공해요. 다 드시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맞아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계속 나와서 당황했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부모님은 계속해서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음식의 맛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시내 구경을 나갔어요. 거리를 걸으며 아버지가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하나코, 한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자쿠지나 타다미방이 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한국에도 있는 곳이 있지만 여긴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점들이니?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전과는 다른 태도인 건 확실했습니다. 배달 문화요. 이따 두 분 숙소에서 한번 시켜 먹어볼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사시미도 배달이 되거든요. 어떻게 사시미를 배달하냐며 믿기 어려워하는 부모님을 보니 벌써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그날 밤에 우리는 숙소에서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했어요. 주문 과정을 지켜보시던 부모님은 한국 배달 앱의 편리함에 감탄하셨죠. 한국인들은 정말 특이한 건 다 하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었습니다. 와봤자지. 한국 배달 음식이 어떻게 일본 장인들의 퀄리티를 따라가? 하지만 아주 정갈하게 도착한 초밥을 보고 부모님은 살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오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어머니가 감탄과 함께 아버지도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맛있긴 하구나.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제가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상상 이상이에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고 편의점이나 화장품도 배달이 돼요. 심지어 마트장도 배달 앱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대부분 1시간 이내이거나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고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렇게 빨리 배달하려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요, 엄마. 한국은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어요. 다음 날에도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늦은 밤에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한번 놀라고 계셨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시켜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은 늦은 시간에도 안전해요. 오히려 이 시간에 장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24시간 마트에 들렀습니다. 제 말대로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장을 보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은 바쁜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편의점은 물론이고 카페, 식당, 심지어 미용실도 있어요. 대단해요, 진짜. 며칠간의 방문 동안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이젠 한결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마지막 날 공항으로 배웅을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나코, 너희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된다. 아버지는 망설이다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더구나. 네가 여기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정하마.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걸 배워갈게요. 제 걱정 마세요. 그렇게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일단 부모님의 오해를 풀어드렸고 부모님께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 자신도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기숙사에 도착하자 지수가 물었어요. 부모님을 뵙고 나니 어때? 기분이 좋아 보여.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진짜 좋았어. 부모님이 편안해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흘러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얼굴에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하나코, 정말 보고 싶었어. 한국 생활은 어때? 요코가 물었어요. 응,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지금은 완전 대만족이야.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뉴스에서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하던데 괜찮아? 옆에 있는 마코토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과장된 보도야. 실제로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야.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 아키라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진짜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이 온 사방에 긍정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 이건 말로 설명해선 모를 거야. 처음엔 나도 적응이 안 됐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한국인 다 됐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거리도 정말 안전해.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아? 요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주의는 필요하지만 한국은 정말 안전해. CCTV도 많고 경찰들도 자주 순찰해.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있거든. 오, 그렇구나. 친구들이 조금씩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도 정말 좋아.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음식이나 좋은 게 있으면 나눠 먹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이 정말 좋아. 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아이패드를 두고 온 적이 있거든. 1시간이나 지나서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완전 패닉 상태였어. 모든 학업 자료와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거든. 친구들이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로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직원분이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셨더라고. 와, 정말? 마코토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함을 직접 경험한 거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친구들은 조금씩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네. 아키라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런 편견들이 대부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지. 하나코, 내 말을 들으니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지네. 요코가 말했어요. 그래, 꼭 와봐. 다음 방학 때 오면 내가 이것저것 다 보여줄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경험해봐. 마코토와 아키라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가보고 싶어. 다음 방학 때 같이 가자.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다음날 부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제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느껴지셨는지 부모님의 태도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코,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들으니 우리도 기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음에 우리가 또 방문하면 더 많은 걸 보여주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꼭 그럴게요. 기대하세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친구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죠. 지금의 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곳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점차 적응해가는 과정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시작이 두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20대 태국인 여성은 한국 때문에 오빠와 우리 가족의 인생이 망했고 죽을 뻔했다면서 끝까지 한국을 저주할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한국에 갔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한 태국인 남성의 말에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그 일 때문에 한국에서 예상했던 기간보다 4년이나 더 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냐입니다. 태국에서 온 23살 여성이에요. 지금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제 인생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이들이 고민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좋은 대학에 어떻게 진학했냐고 여쭤보시기도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꽤나 잘했지만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제가 한국 덕분에 지금은 좋은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이라니 한국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따뜻하고 행복해요.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거든요. 엄마는 지역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고 아빠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부모님을 도왔죠. 특히 오빠는 제 영웅이었어요. 그는 항상 저를 보호해주고 어려운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오빠와 함께 강가에서 물장구 치며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빠는 늘 넌 꼭 대학에 가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에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가뭄이 심해져서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졌어요. 엄마의 장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고민 끝에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죠. 오빠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걱정 마, 카냐. 3년만 일하고 돌아올게. 그동안 내가 가족을 잘 돌봐줘. 저는 오빠의 그 말을 믿었어요. 오빠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오빠는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며 가족을 도왔어요. 오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오빠가 곧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엔 엄마와 아빠가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빠가 왜? 제가 물었죠. 그때 엄마가 흐느끼며 대답하셨어요. 오빠가 한국에서 강제 추방됐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는 항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왜요?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며 설명해 주셨어요. 오빠의 체류 기간이 끝났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대.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고 휴일에도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분노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요? 오빠의 꿈과 우리 가족의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나라가 너무 미웠어요. 며칠 후 오빠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알던 오빠가 아니었어요.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치고 우울해 보였죠. 오빠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힘들게 일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요. 임금 체불, 차별, 폭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제품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얘기할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는 그룹을 발견했어요. 주저없이 가입했죠.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버리는 나쁜 나라야. 우리도 그들에게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해.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카냐,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단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죠. 너를 한국의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에 추천했는데 최종 선발됐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의 장학생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인가 싶었죠. 선생님,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말에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그러니? 이건 정말 큰 기회야. 4년간 한국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엔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저는 망설였어요. 한편으론 이런 좋은 기회를 거절하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한국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교무실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죠. 엄마는 기뻐하셨지만 아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카냐, 내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아빠의 말씀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오빠와 길게 통화를 했어요. 오빠는 제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었죠. 카냐, 내 경험 때문에 내가 한국을 미워하게 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나쁜 건 아니야. 넌 나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오빠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오빠가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에 가면 오빠처럼 차별받고 힘들어지진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직접 가서 한국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오빠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장학생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있었죠. 그렇게 부모님께 결정을 알렸을 때 두 분 다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죠. 꼭 가야 하니? 내가 한국에서 상처받을까봐 겁나는구나.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오빠보다 더 준비되어 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렇게 저희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여권을 확인하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창밖에 별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난 정말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이구나. 그 생각과 함께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공항은 너무나 크고 현대적이어서 처음에는 길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장학재단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냐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직원의 미소가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살던 치앙마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까지도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워졌고 이 낯선 땅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불안해졌죠. 잘 알 수 있을 거야, 카냐.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죠. 정말 그럴까?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장학생들도 만났는데 그들도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리엔테이션 동안 한국 문화와 예의, 학교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기본적인 인사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영어로 소통하려고 해도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죠. 저기,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복도에서 한 한국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 학생은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뭐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리고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 날이 되었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너무 빨랐어요. 주변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여기 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몇몇 한국 학생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걸 봤어요. 그들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죠. 마치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화려한 간판들, 복잡한 지하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죠. 그리고 문득 오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움이 있어. 처음에는 오빠의 말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뒤에 숨겨진 차가움, 그리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이게 오빠가 겪었던 한국의 모습인 걸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언어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지만 기본적인 일상 회화는 할 수 있게 됐죠.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일상에 조금은 익숙해졌고
한국 음식의 맛에도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일본에서 온 친구 유키와 베트남에서 온 리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냐, 오늘 저녁에 명동에 갈래? 거기가 서울에서 제일 핫하다면서. 유키가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숙제도 있고 부모님과 영상통화 약속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동안 기숙사와 학교만 오가며 지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곳을 가봐야겠어. 좋아, 가자.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키는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를 설명했고 리나는 호치민의 활기찬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치앙마이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드디어 명동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인파에 휩쓸렸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했죠. 와, 여기 정말 사람이 많네요. 리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화려한 간판과 음악 소리로 넘쳐났죠. 공기 중에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떡볶이, 붕어빵, 그리고 치즈 닭갈비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유키는 화장품 가게마다 들어가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느라 바빴고 리나는 길거리 음식을 하나씩 사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그저 이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죠. 카냐, 이거 먹어봐. 엄청 맛있어? 리나가 붕어빵을 건네며 말했어요. 막 붕어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려는 찰나였어요. 갑자기 시끄러운 고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어디서 감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국인 여자를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붕어빵이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유키와 리나도 고개를 돌렸고 우리 3명 모두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기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광경을 구경거리 삼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도와야 하나?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게다가 나도 외국인인데. 그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유키와 리나가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만하세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다행히 그 말에 가해자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넌 뭐야? 이 새끼 동족이야? 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빠르게 흩어졌고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제가 본 것을 설명했어요.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경찰관이 영어로 물었고 다행히 제 영어 실력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죠. 경찰관들은 우리 모두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유키와 리나도 함께 왔죠. 그들은 제가 걱정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저는 목격자로서 자세한 진술을 했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설명했죠. 진술을 마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피해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제가 실수로 그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사과했는데도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며 제 옷깃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너희들이 우리나라 질서를 망치고 있다고 소리쳤죠.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니.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그는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정말 곤란해요. 자주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자신의 책상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죠. 그곳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어요.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특히 태국인 범죄자가 30% 증가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범죄자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30%라니, 그리고 동남아시아 출신이라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적 차이, 편견, 그리고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로 인한 부정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무고한 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반대였죠.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키와 리나는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유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또 한 번 흔들리는 걸 느꼈죠. 처음에는 한국을 동경했다가 와서 보니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이제는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말입니다. 저 사람들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죠. 그리고 오랜만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무서운 일을 봤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한국이 그런 곳이기도 해. 하지만 카냐,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고 기회도 많아. 넌 그걸 찾아내야 해. 오빠의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도시에는 정말 두 얼굴이 있구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잠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본 것들이 한국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 사회에는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명동의 화려했던 거리, 맛있었던 붕어빵, 그리고 그 끔찍했던 장면.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슬픈 눈빛, 멍든 얼굴,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만약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나설 수 있을까?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회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결심했죠.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요. 단순히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유키와 리나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유키와 리나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리나가 말했어요.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통계, 법률, 실제 사례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개인들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들의 노력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책을 읽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틈틈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 결정을 내렸죠. 바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원봉사 신청을 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에 노동자 지원센터에서의 첫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센터 문을 열었어요. 낡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죠. 센터 내부는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좁은 공간에 책상 몇 개와 의자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안내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신청한 카냐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와서 놀랐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중년의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센터장님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가의 주름은 따뜻해 보였어요. 어서 와요, 카냐 씨.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죠. 그렇게 센터장님은 저를 안내하며 센터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담실, 교육실, 그리고 작은 주방까지. 각 공간마다 이주노동자들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벽에 붙은 사진들, 여러 나라 말로 쓰인 메모들. 이 작은 공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는지 느껴졌죠. 센터장님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뜨거운 커피 잔을 받아들며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느꼈어요. 카냐 씨, 우리 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센터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저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곳이라는 정도. 센터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아주 어려운 현실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죠. 그 말에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현실인가요? 센터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센터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죠. 태국인들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마른 채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범죄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센터장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무거움이 가득했죠. 주로 절도, 폭력, 마약 관련 범죄예요. 특히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제가 알고 있던 태국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평화롭고 미소 가득한 불교 국가,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사람들. 그런 이미지와 범죄라는 단어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인가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부정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센터장님은 제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가셨습니다. 와보세요, 카냐 씨.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센터장님 옆으로 갔어요. 그녀가 보여주는 화면에는 여러 기사와 그래프,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건 경찰청 통계예요. 최근 3년간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50%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마약 범죄가 급증했죠. 화면 속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50%.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센터장님은 다시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마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듯 설명해 주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가 큰 원인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의료나 복지 혜택도 받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가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도 분명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럼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궁금해졌어요. 이 복잡한 상황의 전체 그림을 보고 싶었죠. 센터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씀하셨죠.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인권 문제와 국가 안보, 경제적 필요성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사회를 비난하고 싶었어요. 오빠의 경험 때문에 화가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카냐 씨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당신 같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거. 그게 바로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명씩 천천히 돕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죠.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센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들이었죠. 서류 정리, 청소, 간단한 번역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태국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통역을 하다 보니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로 빨리빨리가 태국인들에게 얼마나 강압적으로 들리는지, 반대로 태국인들의 느긋한 태도가 한국인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 큰 오해를 만들어내는 걸 보며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상담 보조를 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태국 남성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분이었고 매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며 배우는 게 많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힘내야죠. 라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려있는 미소는 고된 하루의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큰 건물의 한 구석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리더니 몇 초 후 잔해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돌과 철근이 흩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를 부축하며 서둘러 대피하고 있었고 혼란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구급차를 불러. 그 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에 서서 저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동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응급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다친 노동자를 부축하고 다른 사람은 주변의 잔해를 치우며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죠. 저기 얼른 구급차 불러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고 누군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들이 저를 경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도와줘 라는 말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긴박감이 감돌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외부인으로 여길까 두려웠지만 그들의 따뜻한 모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그들에게 도와줄게요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저는 더욱 많은 이주 노동자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꿈과 현실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동시에 각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같은 태국 출신의 한 여성 노동자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삶을 더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저희 시각이 넓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와 연대의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와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희망이 되었죠. 그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이주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어떤 한국인들은 저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해요 라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모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태국인, 베트남인, 네팔인 등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며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정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변화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며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국민의 문제와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귀국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함께 스치는 풍경은 저에게 낯선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깨달으며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뒤엉켰죠.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을 걸어보았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과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리고 거리 공연을 즐기는 관중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활기차고 그 속에서 다양한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 중 하나로 느껴졌고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열정적인 모습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메뉴를 고르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아저씨, 어떤 맛을 추천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아이와의 작은 대화에서 따뜻한 연대감을 느꼈고 한국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들. 특히 그날 사고 현장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동료들의 연대감과 헌신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이제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경험을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 봉사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SNS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글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이 아닌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고자 했죠. 이곳의 사람들은 결코 차갑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를 돕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SNS에 올린 글은 가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느냐?" 고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런 반응들은 저에게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들이 태국에서도 필요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귀국 후 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면서 저는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단체에서의 회의는 언제나 활기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다짐이 있었고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을 주었죠.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사람들 간의 연대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길고 긴 고민 끝에 그렇게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어떤 귀중한 통찰을 주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싶었습니다. 외교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면서 저는 국제관계와 외교의 복잡한 구조를 배우고자 했어요. 대학에서의 강의는 제게 많은 통찰을 주었고 저는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워갔죠. 특히 각국의 외교 정책과 역사적 배경을 배우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외교 관련 동아리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주최하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아리 친구들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함께 고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어 학습에도 집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할 때 그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했어요. 지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행사나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더욱 많은 이들과 연결될 수 있었죠. 그런 활동을 하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목표는 분명해졌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서로의 문화와 현실을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하자. 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따뜻함과 연대감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이제는 저희 미래를 향한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외교관이 되어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고, 이제는 제가 그 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여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나 일상이 아닌 깊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그 경험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더욱 굳건한 결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